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이 이제 김두봉 선생의 사상인데, 사실 그 김두봉 선생의 사상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크게 대별을 해본다면은 하나의 그 대종교적 민족주의가 한 줄기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그 이상적 사회주의가 있을 겁니다. 이상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그리고 해방 이후에 어떤 국적을 택해서 거기서 살았던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양반이 그 이상적 사회주의의 길을 갔다,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 판단은 그 양반은 결코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양반은 본질을 알았던 분입니다. 우리 민족이라는 우리 가치를 놓을 때 과연 우리 민족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갖다가 김두봉은 누구보다 잘 깨달았던 인물이에요. 이게 이제 뭔 말씀이냐면, 우리가 흔히 철학을 가장 이 바탕에서 논할 때 대비시켜 얘기하는 게 현상과 본질입니다. 현상과 본질. 그런데 그 현상과 본질에서 우리가 흔히 수준 높은 국가일수록의 본질을 소중히 한다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본질을 얼마만큼 그 집단 속에 잉태하고 또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게 그 국가의 무게, 그 민족의 무게를 드러내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뭐 선진국이니 뭐니 얘기하는 게 떡 하나 더 먹는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상에 안 놀아나고 본질에 충실한 국가들이 바로 뭐냐면 선진국입니다. 또 그리고 세계에 앞장섰고 지배를 해왔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 역사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그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갖다가 깨닫게 된 시간이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근한 천년을 갖다가 망각의 시대 속에서 나는 누군가라는 걸 깨닫게 된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대종교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어떤 분들은 이제 학문적으로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종교는 근대 정체성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종교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올리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박 교수님이나 김병규 원장님이나 이렇게 발표했던 국어, 사실 국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자리 잡힌 게 바로 일제강점기 대종교에 의해서였어요. 그 이전에 우리한테는 국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글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1896년에 서유견문을 발표한 6일준이 있죠. 6일준이 서유견문을 뭐냐면 국한문 혼용체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국한문 혼용체가 말이 국한문 혼용체지, 우리말은 토시, 단순 연결어만 사용했는데 당시 지식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무식한 짓이 어딨냐, 이렇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음으로 등장을 해서 뭐 반절이니 뭐 이쪽 해서 마지막엔 암클이니 뭐 이런 형태로 철저하게 천대받고 철저하게 외면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20세기 초반까지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한글이라는 국어를 갖다가 고개 들게 한 집단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주시경이니 김두봉이니 이금론이 최연변이 신영균이 등등 대다수의 인물들이 이 정신의 토대 위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은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우리의 국어를 자기네 일본어로 대체시킨 거 아닙니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국어가 일본어였잖아요, 그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본질을 알게 하는 두 번째 국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국사가 어디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까지. 우리 국사는 오직 뭐냐 하게 되면
중국 중심의 중화사관입니다.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뭔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알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은 지금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다 열람할 수 있고 한데,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기록한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 중심의 가치 속에서 역사를 소유한 게 사실상 조선왕조실록.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뿐만이 아니라 뭐 동국통감으로부터 해서 고려사, 고려사조로 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중국의 연호, 중국 황제의 이름을 쓰고서 아르로서 우리의 연호와 우리의 어떤 그 왕호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게 조선조 그대로 21세기 초까지는 그걸 근본적으로 뒤엎은 집단이 바로 뭐냐면 대종입니다. 그래서 김규원이니 박은식이니 신치훈이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과거로는 그 1000년 가까이 되는 중화사관의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 일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사를 일본사를 우리 국사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던 이원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원순 교수가 자기가 왜 국사학자가 됐냐, 자기가 소년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사를 국사라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자기 어린 마음이 너무 충격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국사를 자기가 공부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국사라는 문제, 그 세 번째 보면 뭐냐면 우리 국시죠. 국시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지향해 가야 할 최고의 가치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덕목. 그러면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든 우리의 국시가 뭡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얼토당토하게 그 민주주의가 우리 국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공주의가 우리 국시고, 어떤 사람은 통일이 우리의 국시고,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것은 한 시대의 삶의 가치고 지향해야 할 가치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국시가 뭐 반공이니 통일이니 이게 국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국시는 분명하게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듯이 단군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외쳐냈던 홍익인간이 우리의 국시 아닙니까? 그 국시가 일제강점기 때 비로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국시는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성리학 아니에요? 성리학 아니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리학 아니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또 일본 놈들은 들어와서 우리의 국시를 자기네 대화원으로 바꾸려고 수없는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본다면 국기예요. 국가기원. 우리 국가기원이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 국가기원은 그 고려 말 때부터 우리 쭉 흘러오면서 보면 철저하게 중국의 어떤 그 기원입니다. 중국 연기, 중국 황기를 써야만이 정당화됐고 그게 올바른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국기 단기가 생겨난 게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때문이죠. 이 집단에 의해서 사실상 생겨난 거예요. 일본 놈들은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황국기원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집단.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뭐겠습니까? 국전이 있죠. 국가재전. 우리나라의 국전이라는 게 뭐냐? 과거 쭉 내려오는 뭐 동맹이니 무천이니 영골이 등등 이런 우리 민족 전래되어는 국가재전을 갖다가 사실상 올바르게 자리매김시킨 게 이 집단이에요. 개천저도. 일본 놈들은 뭡니까? 그런 어떤 국가재전을 철저하게 자기네 어떤 이 한국기원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건국기원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국교관념이죠. 사실상 우리의 과거 국교는 성리학 아닙니까? 유교. 유교 아니면 모든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교 질서에 어긋나면 사문난적이 되고
어떤 그 뭡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반체제 인사 반체제 어떤 그 문적으로 몰려서 그건 우리가 국어나 국사나 국시나 국기나 국전이나 국교 이 모든 질서가 사실상 자리매김하고 자리 잡히는 게 일제강점기 대종교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교관념에서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상해 임시정부를 유지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승만 아닙니까?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서도소기를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서도소기라는 건 뭐냐면은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도 서양으로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철저하게 기독교 옹호를 하는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한국을 갖다가 개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이 요새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많이 읽어대라고 막 공짜로 나눠주는 책이 독립정신이 그겁니다. 독립정신이. 그런 이승만도 뭐냐 하게 되면은 자기가 정서적 국시로 이 단군 대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안창호도 마찬가지예요. 안창호 기독교 정서로 살았습니다만은 그 양반은 단군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김두봉을 갖다가 단군 광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군 광신자 중에 한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안창호는 단군하고 담배를 자기 평생의 기호품으로 삼았던 거예요. 담배 없이는 못 살았던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거실에는 항상 단군 할아버지 영정을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기원을 하고 그리고 그 양반이 쓴 단군 대왕조라는 어떤 시를 보게 되면은 그 너무 곡진하게 길게 잘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이동희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개천절 어떤 그 기념사 같은 걸 쓴 거 보면 아주 유려하게 잘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사실상에 그 종교를 떠나서 이걸 정서적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임시정부 지도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논할 이 국어에 해당하는 이 김두봉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두봉이라는 인물에도 김두봉의 그 스승인 주시경 같은 사람들도 내가 왜 배제학당을 졸업하면서 받은 예수교 세례를 버리느냐 그 이유를 자기는 분명히 얘기해요. 종교도 정신적인 침략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 교수님 얘기했듯이 나라 말과 그리를 잃으면 민족도 멸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정열모 선생한테 해준 얘기 같은 그 양반들은 뭐냐 하게 되면 언어, 국어 이 자체를 갖다가 민족 전망과 이 특수한 어떤 연결관계로 해왔다는 거예요. 오늘 김두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그 현상에만 농로가 살아오다 보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문화적 바탕이 없는 집단이 바로 본질을 갖다 소홀히 합니다.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인문학이나 뭐 기초이공과학 같은 거 철저하게 우리는 소홀히 하죠.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떡 하나 더 먹고 당장 고기 한 건 더 끊어 먹을 수 있는 그거의 어떤 현혹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분명하게 종말이 온다라는 우리 늘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하고 본질이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오빠 생각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동요로서 불려지지만 그냥 이 노래가 그냥 초연하구나 쓸쓸하구나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은 노래구나. 그러나 오빠 생각이 독립군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오빠 생각 가사에 나오는 그 배경을 알고 그 본질을 알고 그걸 보게 되면 탈락이지 않습니까? 오열하게 돼요. 이 그렇단 말이에요. 유행가도 마찬가지예요. 유행가도 우리가 뭡니까 그 아주까리 등불 같은 거 1942년도에 나온 그 최병호 선생이 부른 노래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단순히 보게도 이거 뭐 그냥 그걸 노래하는 어떤 화자가 뭐 어린아이를 돌보는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딱 알고 보게 되면 눈물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살면서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현상에만 노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김두봉이라는 인물도 사실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그 사람의 형상적인 노정을 갖다가 우리가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김두봉의 어떤 본질적인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글들이 거의 안 남아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대종교라는 집단이 정치 관여하는 걸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어떤 그 비밀리에 일제와 대립하면서 이 싸우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20년대 중반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 운동이 만주에서 어떻게 전향이 되냐면 민족 해방 운동에서 계급 해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동시에 뭐냐 하게 되면 민족이라는 것은 계급의 한 과정이고 도구로 이것이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종교 독립운동이 어떻게 그때부터는 바뀌냐 하게 되면 일제하고 싸우고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만주 군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세 집단하고 동시에 싸우다 보니까 그야말로 풍비박산이라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김두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종교단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겼어요. 해방 이후에도 이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그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다 거의 그 외면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두봉, 이금노도 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금노 같은 사람은 대종교의 핵심이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넘어가면서 그 기록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간략하게 제가 이제 27년을 보게 되면 27페이지 김두봉과 대종교의 관계만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김두봉은 이 사람은 대종교를 떠나서는 사실상 자기가 지식인으로 성장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김두봉의 수제자이면서 홍합나철의 수제자이기도 있어요. 이 사람은 홍합나철의 거길 보게 되면 그걸 볼 수 있는 게 28쪽을 보면 말이죠. 28쪽 아래 단락을 보게 되면 김두봉의 대종교 입교 시기는 정확하게 기록된 그 문서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11년 중광절 음력 1월 15일에 뭘 받냐면 지교의 교지를 받아요. 지교라는 건 교질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참교에서 지교로 올라가고 지교에서 상교로 올라가고 상교에서 정교, 정교에서 사교로 올라가는데 당시 이때만 11년만 하더라도 지교를 받은 사람들이 대종교 계열의 독립운동가 대종교 전체를 놓고서도 몇 명이 안 됐어요.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23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종교의 어떤 핵심 멤버들 23명에 속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맨 아래줄을 보게 되면 1915년 11월 13일에는 이 사람이 상교의 교지를 받습니다. 상교. 이 교질이 세 단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당시까지 상교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되냐 대종교단에 16명이에요. 거기 도표를 그려놨죠 제가. 그 29쪽을 보게 되면 김교원 우리가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의 뭡니까 태도라고 얘기하는 김교원도 이때 김두봉하고 같이 상교를 받습니다. 오효 또 강우 다 대단한 사람 최전 이채우 조승호 유근이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한구 같은 사람 또 김성 김교준 최강 이 양반이 제국신문을 경영했던 사람이고 뭐 신규식 박찬익 나기약 황운 다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상교를 받습니다. 1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당시 대종교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걸 또 하나 확인시켜주는 게 29쪽 마지막에서 보게 되면 1986년 8월에 홍합나철 선생이 구월산 삼송사로 들어가서 자교를 하죠. 그때 홍합나철 선생을 모시고 간 제자가 6명입니다. 6명 중에서 가장 수석이 이 양반이에요. 김두봉.
그러니까 이 김두봉이라는 사람의 그 대종교의 이상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합 나철 때부터 김교원 시대 때 어떤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 30쪽 중간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김교원은 그걸 발표합니다. 만주에서 1922년 음력 2월 14일에 발표한 계명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가 그대로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종교와 정치는 구분이 현수하니고 분명하니 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정계상의 경동이나 망동함이 불가, 사회주의와 과격한 운동은 대규모의 주창 선동할 바가 아닌즉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당시 뭐 이 사실 대종교라는 게요, 이 단군 이념이라는 게 철저한 사회주의입니다. 홍익인간 자체가 사회주의 아닙니까? 더불어 살자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크게 더불어 살자라는 거, 이게 홍익인간이라는 가치인데, 이 양반들이 왜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를 했을까? 당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지역적인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 예민했던 거예요. 특히 김교원 선생 큰아들, 우리가 그 김정기라는 분이 있는데, 김정기 같은 분은 사회주의의 대부 아닙니까? 김정기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주의 운동의 대부인 김사국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동양학교, 사회주의 온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만주 동양학교의 교장을 지냈던 사람이 김교원 선생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정치, 어떤 어떤 사회주의 이런 걸 갖다 철저하게 어떤 그 경계하고 담쌓는 그런 게 나타나고, 이런 분위기가 당시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이 뭡니까 어떤 그쪽 관련 기록이나 어떤 그쪽 관련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쪽을 보면은 31쪽 김두봉은 1926년 그 30쪽 맨 마지막에 대종교 중심인물 8명과 함께 대종교 홍보 및 규제 수정 기초위원으로도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대종교를 움직이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다가 설계하는 위원회예요. 거기에 그 오른쪽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독립운동의 거두들과 함께 올라있다라는 거, 그걸 보면은 굉장한 그게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양반의 어떤 그 대종교와 연관된 기록이 1928년 4월 31쪽 그 중간 보면 4월 27일 김두봉 아버님이 돌아가시죠. 김도롱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때 부고를 접하고 당시 그 국내 대종교의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면 신명균, 이병기, 또 정열모, 황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상을 하고 그 연결고리가 그걸로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김두봉의 어떤 그 사상적 이해를 대종교하고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 양반은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김두봉만이 아니라 이 대종교 계열의 어떤 사회주의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뭐냐면 김두봉, 바로 그 이공로면 이제 북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오설 같은 뭐 우리 어떤 그 젊은 사회주의의 대부라는 권오설, 또 안기성 같은 사람들은 그 이승엽, 우리가 6.25 때 그 서울시 뭡니까 인민위원장을 하는 이승엽의 장애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대종교의 핵심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제 판단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는 외면의 사상을 섭렵해서 사회주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이응로 김두봉처럼. 그 전에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민족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민족의 좌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저는 가끔 인용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1980년대 많은 대학생들한테 영향을 줬던 책이 바로 전환시대의 논리를 쓴 누굽니까? 이영희 교수 아닙니까? 한양 돌아갔습니다만. 그 이영희 교수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냐 하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니까 좌와 우가 함께 있어야만이 올바르게 그 역사를 진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뭡니까? 몸통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운동권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금 현 정권도 진보적인 학자들도 몸통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 아니 몸통이 없는데 날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용돌이에도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뭐냐면 김두봉, 이금로, 대종교, 안재웅, 6.25 때 대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나쁘대죠. 안재웅이니 명재센이 정인군이 조한군이 조소왕이니 다 납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상이란 뭐냐?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예요지.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니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데 때로는 좌는 어떻고 우는 어떻고 어떻습니까? 서로 어울려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너무 소홀히 너무 소홀히.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남겨놓은 글이 일치가 없어요. 사상하고요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마 대종교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배척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기록을 안 했다라는 거. 오직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정신적인 걸 딱 보여주는 게 개천절의 의미라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딥니까? 35조 김두봉의 개천절역에 드러나는 대종교관 요게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6쪽에 독립신문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임시정부 어떤 독립신문 개천절역이라고 거기에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 김두봉의 이 정신관을 볼 수 있고 근데 이 양반이 간헐적으로 부분 어떤 주도사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역사에 굉장한 어떤 해박한 시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글을 혹은 책이라도 남겼을 텐데 그게 없어요. 지금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6쪽을 보게 되면 제가 거기에 이 양반이 신문에 연재한 걸 갖다가 35쪽에 제 개인적으로 다로 나누어서 그걸 갖다 쪼개서 실어놨습니다. 쪼개서 쭉 실어놨어요. 그것은 아마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 36쪽에 오게 되면 그 양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 양반은 36쪽 중간 위에는 김두봉의 대종교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내용. 먼저 개천절의 성격 그리고 국경일로서의 배경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천절이 대종교의 성립과 연관됨을 갖다가 빼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명칭, 의식, 시대적인 언급을 통해서 개천절의 역사적 전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갖다 이 사람이 더듬은 게 바로 이 양반의 독립신문에 실린 개천절역입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개천절의 성격과 국경일로서의 배경이 언급이 되고 있죠. 개천절이라는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개천절은 홍암나철이라는 인물이 개천절을 갖다가 총해놓은 겁니다. 이 양반은 1910년도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것도 10월 3일이고 그로부터 124년이 지난 후에 단군이 최초로 나라를 건국한 게 10월 3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합쳐서 개천절이라 한다라고 명시를 해요. 그게 사실 개천절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천절의 어떤 역사적인 변화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걸 김두봉은 그대로 이제 따르는 거죠. 그리고 다만 김두봉은 뭐냐 하게 되면은 단군 건국에 의한 10월 3일. 그래서 이 사람은 개천절이라는 거가 아니라 건국 기념일로서 신문에 적어놨어요. 이건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쪽 마지막을 보게 되면 또한 김두봉은 개천절이 우리 국경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김두봉은 신주식, 조한구, 박찬익 등 대종교 중심 인물과 상해 지역을 거점으로 대종교 어천절, 개천절을 물론 나라를 빼앗긴 치욕을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국치 기내의미를 통해 민족 의식 고취에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919년에 이미 10월 3일을 갖다가 임시정부에서 국경일로 제정을 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이니 안창호니 이동인이 이런 기독교계의 인물들도 기꺼이 동참을 해서 함께 경축 행사를 갖다가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런 개천절을 뭐냐 하면 37쪽 중간을 보게 되면 개천절은 북간도 같은 데서도 축제예요. 학교에서도 개천절 같은 때는 사실 의리 행사니까 대종교 백두산 아래 청파 같은 데서는 그 정말 그 굉장한 그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계의 학교인 명동학교에서는 그 개천절 기념은 물론이고 학교의 교실에다가 단군 할아버지상을 걸어놓고 수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당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군이라는 존재, 또 대종교라는 존재를 갖다 정서적인 국교로서 받아들인 그런 게 이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또 무장 독립군들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39쪽 중간 아래를 보게 되면은 또한 독립군들에게는 조국 독립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의 시간입니다. 만주 독립군들은 10월 3일달이 되면 돌로 재단을 쌓아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돼지와 소를 잡아 백두산을 보며 제천복원하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비롯하는 기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독립이 북로군정서입니다. 북로군정서. 대종교회의 독립운동단체인 북로군정서는 항상 그렇게 승리 제천을 갖다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 임시정부는 30년대 피난길에서도 개천절을 안내해줬어요. 거기 37쪽 마지막 예문을 보게 되면 오늘 11월 24일은 마침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이다 해가지고 쭉 거기 술과 고기를 갖다 마련해놓고 즐거워하는 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한민족으로 내려온 우리 동포들, 우리 동포 하나됨과 자부심을 일깨우는 개천절은 임정인사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남다른 축제입니다. 내려오는 민족의 기원을 찾는 마음과 그것을 중심으로 불끈하는 민족 애를 떠올리며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천절 행사를 핑계삼아 조금은 긴장을 풀고 좋은 음식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한 좋으리라. 이게 피난길에 나오는 얘기예요. 임시정부가 이제 피난을 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국경일로의 어떤 의미부여는 김두봉의 개천절 같이 평가와 조금 더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종교를 넘어 중국 본토와 국내, 만주, 심지어는 미주까지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으면 정신적 구심점이 되지 않습니다. 1916년도에는 안창호가 중심이 돼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개천절 행사를 성대하다고 했습니다. 신안빈보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나옵니다만은 그 38쪽을 보게 되면 또 김두봉은 그 개천절을 여기에서 대종교를 창조가 아닌 부흥으로 이해한 점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 김두봉도 대종교라는 어떤 종교의 흐름, 이 선도의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대로 흘러온 걸 부활시킨 걸로 이해한 거예요. 김두봉도. 그래서 대종교 부흥이란 중광이라는 건 거듭빛 빛광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빛나는 것 같은 의미로 전래 단군 신앙을 부활시킨 걸 의미합니다. 대종교를 중광한 나철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 대종교의 교문과 교문대조, 즉 팔관이 단절된 걸로 봅니다. 사실 고려사를 보게 되면 몽고의 침략 이후에 우리 전래의 팔관이라는 건 제천이거든요. 팔관은 뭐냐게 되면은 그건 고구려의 동맹이 팔관입니다. 고려 때.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궁의 고려 도경에도 나오죠.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이 신라에도 팔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팔관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고 팔관이 삼국사기의 김구식은 이 신라 토족 신앙 행사라고 해요. 이 고려의 팔관이 우리가 불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전래의 어떤 고유한 제천 행사가 영고 동맹 그런 걸 이어받은
그런데 그게 몽고의 어떤 침략으로 인해서 사실상 결정적인 타격을 받죠. 그걸 갖다가 나는 다시 세워놓는다 해가지고 홍합나철이 1909년 음력이 1월 15일에 그 북부 어떤 초가집에서 제천을 올림으로써 반군신앙의 부활을 갖다가 외친 겁니다. 이게 외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 38쪽을 보게 되면 김두봉이 나에서 또 말하는 것은 이게 신문 나단락에서 말하는 개천절의 명칭이에요. 의식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김두봉은 그런 견해를 봅니다. 그는 시간적 공간적 차이로 그것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단군 건국의 위협을 기리는 정신은 공통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천군제, 용보, 무천, 보본제, 동맹, 태백상사, 사중제, 단계축, 군수제, 장백산책, 삼성사제, 그리고 숭령전제 등이 모두 단군 숭봉의 이명동체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다. 이게 보입니다. 또한 그의 숭봉의 제 역시 대표자를 통한 제천 또는 회집반축, 회집반축이라는 모여서 축하하는 거죠. 모여서 축하하는 거고, 또 나라인들이 친히 제천하거나 혹은 강양대제, 향을 내려가지고 대신 제천을 올리고 이런 게 나타나서 모두 단군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이 김두봉은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건 김두봉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38쪽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 중국의 문헌을 본다면 그 진수의 삼국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여벽 후한서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 김교원 같은 인물들은 뭐냐게 되면 그 외에도 우리나라 한국상의 문헌이고 또 뭡니까 그 자기 신단실기라는 어떤 기록 속에서는 여러 문헌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똑같이 이런 개천절로 연결이 되는 이런 행사들이다라는 걸 갖다가 고증하고 발표를 놓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김두봉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김교원이라는 인물이에요. 김교원은 여기 뭡니까 이 부산 동래의 부사까지 지냈던 인물인데 그 한말 때 이 39쪽 맨 위를 보면은 인용문이 있죠. 이 김교원이 죽자 김두봉은 그 추도문을 갖다가 쓰는데 그 제문 추도문에서 이런 추도를 합니다. 나는 이 어른 김교원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어른과 10여 년을 같이 있었는데 나이 본 것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공부와 발견이 제일 많다. 그러므로 광문회에서 고고의 책을 많이 발행하였으나 거기도 이 어른이 공이 많으며 또 오늘 우리가 이만치라도 역사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것은 모두 이 어른의 공이라 할지니 그 공의 큰 것은 중국의 사마천이 세운 공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김두봉은 김교원을 예찬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라는 건 여러분 이 중국 역사 아니면 동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본이 된다는 사기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쓴 사마천보다도 그 공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 의해서 1000년 이상 뒤집혀진 역사가 바로 서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족주의 역사학이 태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역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철저하게 중국 중심의 역사 아니겠어요? 관찰사서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조금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은 이 열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흥통이 난다. 모든 가치를 중국 질서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일본 놈들이 일제강점기 때 그 수많은 책을 갖다가 은닉하고 없애고 그러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을 왜 남겼을까? 그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있어서 조선사 37권에 칠알이 조선조하고 연관된 역사입니다. 우리 상고사하고 연관된 역사는 10%도 안 돼요. 상고사라는 건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70% 넘게 조선사를 갖다가 그렇게 길게 써놔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니까 자기네가 해먹을 식민지적 가치가 거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조금 생각하고 조선왕조실록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나라냐? 특히 임진왜란 그 전후를 얘기해서 기록해놓은 거 보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중국의 어떤 일개 지금으로 보면 영관 뜻밖에 안 되는 장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재상들 데려다 놓고 기합 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본다면 사무관, 이사관밖에 안 되는 관리가 와가지고 남행 순시한다고 내려가다가 말이지, 군수, 문경군수, 연기군수 징발해가지고 가마를 매기하고 가지 않습니까? 가마 잘 못 낸다고 또 때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간에 도망을 갑니다. 이게 비근한 예를 드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드는 거예요. 조선왕조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뒤집힌 삶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기망했는가라는 걸, 그걸 뒤집은 사건이 바로 이 홍합나철의 사건입니다. 홍합나철. 그래서 이 김두봉은 자기가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김교훈을. 근데 김교훈을 마지막 본 게 언제냐면 1916년이에요. 1916년에 마지막 봤어요. 그러면 10년을 넘게 봤다. 그러니까 대종교가 중광하기 전 1909년 이전입니다. 1906년, 1907년부터 이미 김교훈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깊이 알아온 거예요. 그리고 김교훈이 바로 뭐냐면 1914년에 신단민사 신단실기라는 역사책을 써요. 그걸 아마 이 양반은 철저하게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광문회나 신문관을 통해서 교류하면서도 봤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그 교원사화나 단군교 품명문서 같은 데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40쪽을 넘어가면은 마지막으로 그 개천절역에 나타나는 마지막 단락 다에서는 김두봉은 개천절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의 시기. 김두봉은 역사적 신뢰, 또 합리적인 소견, 그리고 언어학적 견해를 통해서 개천절이 10월 3일이 합당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는 어떤 언어적인 그런 것까지 쭉 그거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뭐냐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그것은 전래의 전통인 동시에 근자까지 삼신제, 제석제 등의 구속에서도 이 시기를 지킨다. 10월 3일, 상달 상날을, 또 삼신은 환검이며 제석은 삼신을 불가해서 그들을 별칭으로 모두 단군을 기념하는 제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헌기록에 다 드러나는 거죠. 문헌기록에 다 드러나고, 거기 40쪽을 보게 되면은 그 40쪽에 제가 이제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 40쪽 그 인용문 뒤에 보면 이 천부인 세계를 갖고 내려올 때가 개천기원이라고 한다면 두돌갑자라는 건 한 갑자가 60년 아닙니까? 120년 지난 다음 무진년이 어떻게 됩니까? 두돌갑자가 지나면은 한 갑자, 두 갑자, 120년의 갑자에서 거기 무진이 되려면 을축, 병인, 종묘, 무진 4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4년을 더해서 124년. 그래서 환인강세와 단군건국 사이가 124년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124년을 단기에 보태서 대종교에서는 개천년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환웅 강림으로 해서 개천. 그리고 124년이 지난 후에 단군이 건국했다라고 해서 단군기원, 단기를 쓰는 거죠. 뭐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10월 3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새기고 있죠. 그리고 그 김두봉은 거기에 언어학적 식견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도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두봉이 언급한 마지막 단락, 거기서 김두봉이 언급한 거, 환이라는 황검의 어떤 이런 철학체계는 대종교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홍합나철이 대종교 어떤 그 백봉 집단으로부터 전수받은 대종교 문헌이 있어요. 그 신사기에 이게 이제 잘 드러나 있는데, 이걸 철학적으로 환인하는 황검을 이 3일 철학으로 엮어놓은 사람이 홍합나철이에요. 신리대전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봉이 얘기하는 그 재석제를 삼신자라고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은 교원사화에도 나오죠. 조선수평 때 교원사에도 나오고 또 이종이 수산집을 쓴 조선 뭡니까 후기 이종이가 쓴 책에도 나오고 또 근대에 들어서는 이제 이능화가 그 자기 책에서도 역시 그 재석이라는 게 우리 삼신의 별칭이다. 재석제라는 게 삼신제의 별칭이라는 걸 갖다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1쪽 분간 마지막 보게 되면 살핀 바같이 김두봉의 짧은 글이지만 거의 대종교적 역사인식과 종교적 사상적 이해가 농축된 기록을 확인시킵니다. 더욱이 거의 독자적 역사인식이나 종교철학 관련 기록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천전력은 거의 사상세계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래서 결론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단군은 민족 군안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은 단군 구국론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위기 때마다 단군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몽고 침략 때, 삼국유사 때 그 단군 그 등장을 하고, 공민왕의 어떤 요동정벌 때 단군이 등장을 하고, 조선건국 때 단군이 등장을 하고, 심지어 이제 그 부한말, 우리가 일제히 패망을 할 때 홍합나철에 의해서 단군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뭐냐,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핍박을 받은 게 바로 이 집단, 이 사상이에요. 여러분, 외래가 침략을 할 때 그 집단에 가장 먼저 없애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집단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 집단에 일제가 들어와서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 국어 없애고, 국사 없애고, 국교 없애고, 국시 없애고. 왜 그들이 그걸 없애려고 했을까? 그걸 가지고서는 사실상 자기네가 영구 식민지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게 일본 기록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거죠. 그런 걸 보게 되고. 그래서 20세기 대종교 등장 역시 이것과 무관치 않죠. 전래의 고신교인 단군 신앙의 중흥을 내걸고 출발한 우리 홍합나철이 외친 구호가 뭡니까? 군망도전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는 대종교를 등방하기 전부터 자기 정치적 쓴 김윤식이나 이런 사람한테 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군망도전. 나라는 망해서도 정신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라가 망해도 정신을 바로 찾으면 우리는 산다라는 거. 이게 나철의 명물입니다. 군망도전. 이게 사실상 언어로 들어와서 국어 언어 투쟁이 되는 거. 이게 국사로 들어와서 민족주의 역사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국시로 와서 홍익인간이 쓰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전으로 와서 개천들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기 단군 교원이 그래서 자리 잡는다. 우리 국교 의식이 되살아나고. 참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좀 마음이 뒤숭숭한 게 왜 이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주워 맞을 때 우리를 볼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교육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서양의 스프랑거라는 이 문화 식민론자. 그 사람은 뭐예요? 노예는 자기를 못 본다라는 겁니다. 노예는 누가 때릴 때 비로소 자기를 본다라. 하고 그 사람은 이 노예의 세 가지 근성을 딱 얘기를 했어요. 양심이 없다. 남이 하는 대로 한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갖다 정확하게.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 지도자들부터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정확하지 않습니까? 양심 없고 책임지지 않고 남이 하는 대로 하는 놈들하니까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노예들의 모습에서 이걸 하면서 뭐냐 하면 김두봉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단순히 사람이 한글 학자도 독립운동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를 갖다가 뒤집혀진 우리를 세워놓으려고 노력한 건데 이게 안타깝게도 뭐냐면 해방에 더 짓밟힌 거 아니겠습니까? 해방에 우린 나는 누군가라는 걸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나는 누군가에 나라는 걸 모르고서는 통일한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하고 북쪽이 생각하는 민족이 달라요. 여러분이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쉽게 통일되겠습니까? 나라는 거를 갖다가 직시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경건한 어떤 역사적인 그 시간을 한번 우리가 지도층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당 교수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 뿌리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김두봉 선생님